안녕하세요. 저는 캐주얼한 와인다이닝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평수가 작지 않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지방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파트 비용이 적지는 않은데요. 다들 제가 레스토랑 운영으로 돈을 잘 벌어서 그곳에 혼자 사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 아파트 제 이혼 위자료입니다. 1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결혼 생활을 했었는데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이혼한 건 맞아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아파트는 전 남편과의 이혼에 관한 비밀을 시부모님께 절대 말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파트까지 저에게 주면서 남편이 묻고자 했던 그 비밀이 무엇인지 지금 말하려고 합니다. 저는 요리를 좋아해서 20대에 외국에 나가 요리를 배우고 일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타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외로워서 결국 정리하고 돌아와 제가 사는 지역에서 레스토랑을 차렸죠. 좀 캐주얼한 느낌의 와인다이닝 레스토랑을 개업했고 규모가 엄청 크진 않지만 손님도 꾸준하고 단골도 많은 편입니다. 제 일을 사랑하고 워낙 바빠서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할 마음도 없었는데 엄마의 성화로 선을 보게 되었어요. 남자는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일하는 건 그냥 직업일 뿐이고 사실은 굳이 일 안 해도 될 정도로 집이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더불어 남자도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렇게 부자고 조건 좋은 사람이 나를 왜 만나느냐고 내가 너무 처지는 조건이니 부담스럽다고 거절했죠. 하지만 엄마는 이런 자리가 쉽게 들어오는 게 아니니 한번 만나나 보라고 했습니다. 집이 그렇게 잘 살고 본인 조건도 나쁘지 않고 게다가 선을 보는 거 보니 결혼할 의지도 있는데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다? 보나마나 남자가 영 별로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선자리를 나갔는데 웬걸 남자가 꽤 괜찮더라고요. 남자의 이름은 서경원. 인물도 평범한 듯 나쁘지 않고 성격도 수더분하면서 매너도 좋고요. 집도 잘 살고 본인도 꽤 비싼 차를 끌고 다니는데도 허세가 별로 없는 것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괜찮은데 왜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말로는 자기도 결혼 생각이 크진 않은데 부모님 성화로 자리에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 남자와 저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게 된 건데 의외로 잘 맞고 재밌어서 시간을 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자는 저에게 애프터 신청을 했고 저도 첫 만남이 나쁘지 않았기에 응하게 되었죠. 서로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저희는 빠르게 친해졌고 데이트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으로 만났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그 집안과 저희 집안 수준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결혼까진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은 평범한 중산층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경원 씨는 그런 건 괜찮다며 우리가 나이도 있고 결혼을 전제로 하는 만남이니 이왕이면 빨리 결혼 날짜를 잡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경원 씨 부모님들 생각은 어떨지 궁금했는데 만나뵈니 다들 좋은 분이셨고 또 저를 환영해 주셨어요.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결혼 생각이 아예 없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는 제가 처음이라며 너무 기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결혼 아예 안 할 줄 알았던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저를 데리고 왔으니 저희 집 형편이 상대적으로 좀 처져도 괜찮게 받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도 환영하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집안도 좋지만 경원 씨 사람 자체도 괜찮은 것 같다며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저희는 빠르게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경원 씨에 대해서 열정적인 사랑 같은 마음은 아니었지만
믿음직스럽고 성격도 수더분한 데다 저랑도 잘 맞았기 때문에 결혼하면 오히려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너무 지나친 애정은 무조건 식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오히려 안정감을 주고 조건도 괜찮은 경원 씨 같은 남자가 결혼 상대자로 더 적합하다 싶었던 거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 경원 씨의 친구들에게도 인사를 하게 되었죠. 경원 씨의 친구들은 다 직업도 좋고 매너도 좋더라고요. 결혼은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갔다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중 석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와 유독 친한 것 같더라고요. 석준 씨도 친화력이 넘치고 저한테도 이런저런 말을 잘 묻고요. 석준 씨의 직업은 피부과 의사라고 했고 결혼도 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없고요. 제가 와인 다이닝 레스토랑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석준 씨는 자기 와이프가 와인을 엄청 좋아한다며 언젠가 한번 놀러 가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언제든지 오라고 했죠. 그 후에 저와 경원 씨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경원 씨는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서로 좋아 죽고 못 살아서 한 결혼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신혼생활은 좋더라고요. 저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이유만으로도 결혼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지내고 있을 무렵 남편이 석준이네가 저희 가게에 놀러 오고 싶다는데 와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된다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게에 저희 남편 그리고 석준 씨와 석준 씨 와이프가 함께 방문을 했어요. 석준 씨 와이프분도 저희 결혼식에 왔었다지만 그날은 워낙 정신도 없고 얼굴 기억도 잘 안 났거든요. 이름이 수희 씨였던 석준 씨 와이프분의 얼굴은 그날에서야 제대로 보게 된 거였습니다. 수희 씨는 키도 크고 늘씬하고 미인이더라고요. 그날 식사도 하고 와인도 곁들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낀 게 수희 씨는 대화에도 잘 참여 안 하고 혼자 와인만 계속 마시더라고요. 좀 겉돈다고 해야 될지 혹은 그냥 시간만 때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지 제가 웃으면서 여쭤봤죠. 수희 씨, 와인을 참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제가 와인을 좀 즐겨요. 집에서도 잘 마시고. 그러시구나. 사실 제가 좋은 와인 한 병을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해놨거든요. 잘 됐네요. 어머,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그리고선 또 혼자 와인만 마시는 겁니다. 저는 대화가 재미없나? 여기 있기 싫은 건가? 신경이 쓰였는데 정작 저희 남편이나 석준 씨는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저희 남편이야 그렇다 치지만 석준 씨는 자기 와이프인데도 챙기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과음을 하는 것 같은데도 말리는 것도 없고 와이프 겉옷이 바닥에 떨어져도 신경도 안 쓰고요. 두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선남선녀고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서로를 대하는 건 완전 남남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봤죠. 저기 혹시 석준 씨랑 수희 씨, 사이가 좀 안 좋아? 왜? 아니, 그냥 좀 그래 보여서 서로 너무 신경 안 쓰는 느낌? 제 말에 남편은 그냥 웃더라고요. 성격이지 뭐. 그리고 수희 씨가 술을 너무 많이 먹기도 하고 석준이가 그걸로 전에는 뭐라고도 했나 본데 이제는 그냥 냅두는 것 같아. 그래, 내가 봐도 수희 씨 술 좀 많이 먹긴 하더라고. 집에서도 그렇게 한대. 석준이가 의사잖아. 석준이가 보기엔 알코올 중독 같기도 하다는데 못 마시게 하면 난리니까 그냥 냅두는 거지 뭐. 석준 씨도 좀 그렇다. 아무리 그래도 와이프가 알코올 중독처럼 보이는데
그걸 냅둔다고? 본인이 의사인데? 뭐 어쩌겠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는 자리를 뜨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피부과 의사라지만 그래도 의사고 와이프의 알코올 중독 증세가 뻔히 보이는데도 그렇게 먹든 말든 냅둔다니. 둘 사이가 그렇게까지 별론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남의 가정 사니까 제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그 후에 뜻밖에도 수희 씨가 먼저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저희 식당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며 또 놀러와도 되냐는 거예요. 저는 좀 의외더라고요. 그날 수희 씨는 엄청 재미없고 심심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또 저희 식당을 놀러 온다고 하니까요. 저는 언제든지 오라고 답장을 했고 그날 바로 수희 씨가 식당에 왔어요. 그날 먹었던 음식과 함께 와인을 주문해서 자리 하나를 잡고 또 홀짝홀짝 마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서 가서 좀 말렸죠. 저기 수희 씨. 네? 너무 과음하는 것 같아요. 이것까지만 마시는 게 어때요? 제가 그랬나요? 수희 씨는 웃으며 잔을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더니 연주 씨. 네? 이제 거의 끝나가죠? 네, 그렇죠. 그럼 저랑 얘기 좀 하셔도 되겠다.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수희 씨가 제가 마치기를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며 다른 직원에게 말하고 그 테이블에 앉았죠. 그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조금 나누는데 수희 씨가 그러더군요. 결혼해서 행복해요? 네, 서로 죽고 못 살아서 한 결혼은 아니죠? 저는 수희 씨의 말에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그렇죠, 선봐서 한 결혼이니까. 운명처럼 만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렇긴 해도 서로 잘 맞고 재밌어요. 안정감도 느끼고. 제 말에 수희 씨는 묘하게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도 결혼 생활에 있어서 애정은 별로 중요하다 생각 안 했거든요. 오히려 상대방의 능력, 재력 이런 게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석준 씨 선택한 것도 있죠. 잘 나가는 피부과 의사니까. 또 나한테 바라는 게 별로 없으니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잘 듣는 척을 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지지고 볶고 살아도 결국 결혼 생활의 기본에는 애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부부는 그런 게 아예 없으니까 그냥 완전 같이만 사는 거예요. 동거인처럼. 그 말에 저는 수희 씨가 좀 안쓰럽더라고요. 애정 없이 조건만 보고 한 결혼이라 마음이 허한 것 같았죠. 사이가 많이 안 좋으세요? 아니요. 싸우는 것도 어느 정도 마음이 있어야 싸우고 부딪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요.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사이가 아닌 거죠. 저는 안쓰러운 기분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속상하시겠어요. 그런데 제 말에 수희 씨가 되게 재밌다는 듯 웃더라고요. 속상하진 않아요. 그냥 좀 아쉽다 그거죠. 근데 또 한편으론 만족해요. 제가 원한 게 이거였거든요. 돈 많고 잘 나가는 남편. 대신 나한테는 터치 안 하는. 저는 그 덕에 돈 걱정 없이 펑펑 쓰고. 저는 속으로 수희 씨와 석준 씨가 쇼윈도 부부 그런 거구나 생각했어요. 수희 씨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래도 뭔가 공허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것과는 별개로 수희 씨가 저랑 잘 맞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편들끼리 친구니까 한 번씩 보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싶은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서로 집들이도 하고 남편 와이프로서 만나는 건 다 만났지만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10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남편의 의심스러운 행동 하나가 눈에 보였죠. 남편이 그날 아침 출근 전 샤워하면서 속옷을 가져다 달라길래 제가 남색 속옷을 꺼내서 줬거든요. 제가 사준 거기 때문에 기억을 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옷을 갈아입는다고 바지를 벗고 저는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는데 팬티가 진한 와인색 팬티인 겁니다. 제가 아침에 준 거랑 아예 다른 거였죠. 뭐야? 뭐가? 그 팬티 처음 보는 건데? 내가 아침에 준 건 남색이었잖아. 제 말에 남편도 좀 벙찌게 있더니 자기 팬티를 보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이거 줬잖아. 내가 기억한다니까? 남색 팬티? 왜 엉뚱한 소리야? 이거 맞아. 그러고선 자리를 피해버리더라고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어떻게 팬티가 바뀔 수 있나요? 이건 분명 뭔가 있다 싶었죠. 그날 저는 계속 기분이 안 좋아져 있다가 남편이 잠들고 나서 폰을 몰래 뒤져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톡을 발견한 거죠. 남편은 은밀한 내용의 톡을 누군가와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좋았다느니, 거기 다시 가자느니, 오늘 너무 섹시했다느니 등등 대화 내용 자체가 성적인 내용이 가득하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팬티까지 바꿔 입고 와서 뭔가가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정말 남편은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요. 건실해 보이고 착해 보였는데 완전 제대로 뒤통수 맞았구나 싶어서 기가 막혔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었죠. 바로 그 톡을 나눈 상대자의 정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을 눌러봤거든요. 프로필 이름은 행복으로 되어 있어서 이름은 안 나와 있었지만 사진은 있더군요. 그 사진은 바로 석준 씨와 수희 씨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수희 씨랑 바람을 피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친구 와이프랑 바람을 필 수 있는지 기막히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날 뜬 눈으로 밤을 보냈어요. 남편은 물론 수희 씨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 남편이랑 바람 피면서 우리 가게 놀러 오고 자기 남편이랑은 애정이 없다느니 어쩌느니 내 앞에서 했던 소리들도 다 가증스럽더라고요. 얼마나 분노가 있는지 진짜 가만 안 둘 거다 싶었습니다. 남편도 당장 깨워서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일단 수희 씨를 먼저 찾아가서 어떻게 된 건지 녹음을 다 한 다음 남편에게도 똑같이 따질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는 최대한 티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은 레스토랑으로 출근하지 않고 수희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네, 지금 어디예요? 저 집이요. 저 지금 좀 갈게요. 네? 갑자기 왜요? 할 얘기가 좀 있어서요. 네, 그러세요. 아무렇지 않게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달음에 그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집에 가보니 당연히 석준 씨는 출근을 했고 수희 씨는 잠옷 차림으로 겉에 가운만 입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식탁을 보니까 와인이 있던데 아침 대바람부터 술을 마시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술을 마시고 있었어도 바람핀 남자의 와이프가 들이닥쳤는데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고요. 도리어 그 모습이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들어오세요. 무슨 할 얘기요? 저는 최대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주머니 안쪽에서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어요. 그리고 말했죠. 나한테 할 말 없어요? 갑자기 쳐들어와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 어제 우리 남편하고 그쪽하고 톡 나눈 거 봤거든요. 제 말에 수희 씨가 픽 하고 웃더라고요. 저랑 경화 씨랑 톡을 나눴다고요? 잡아댈 생각하지 말아요. 다 캡처했으니까.
근데 그게 왜 나라고 생각해요? 뭘 보고? 프로필 사진에 수희 씨랑 석준 씨 결혼 사진이 있으니까요. 아, 그래서 나다? 수희 씨는 황당하다는 듯 웃더니 식탁으로 가 와인을 마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뭐 이런 미친 게 다 있나 싶었죠. 저기요, 내가 지금 좋게 얘기해 주니까 만만해 보여요? 남의 남편이란 바람핀 주제에 되게 뻔뻔하네요. 제 말에 수희 씨가 그러더라고요. 저기요, 그쪽이야말로 왜 헛다리 짚고 나한테 이래요. 나 그쪽 남편이랑 개인적으로 톡해본 적 없어요. 아예 연락처도 없고요. 뭐라고요? 그럼 내가 본 건 뭔데요? 저는 폰을 열어 녹음 기능은 넣어두고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남편 폰에서 나눈 그 은밀한 대화를 캡처해둔 사진이었죠. 봐요, 대화 나눈 거. 이 상대방 프로필 사진, 당신 결혼 사진 맞잖아. 제 말에 수희 씨는 웃으면서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좀 조심해서 하던지 결국 나까지 피곤하게 하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습니다. 제가 화를 냈죠. 뭐라는 거예요? 저기요, 그거 내 톡 아니에요. 그쪽 톡이 아닌데 이 결혼 사진은 뭔데요? 결혼 사진이면 2명 찍힌 건데 내가 아니면 누구겠어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석준 씨 카톡이라고요, 그거. 아, 진짜 멍청한 거야. 답답한 거야. 저는 수희 씨의 조롱에도 멍했죠. 석준 씨요? 석준 씨랑 이런 대화를 했다고요? 친구 사이에? 제 말에 수희 씨는 저를 가만 보더라고요. 남편분이 진짜 뭘 속인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뭘 속여요? 딱 보면 모르겠냐고요. 석준 씨, 그러니까 내 남편이랑 당신 남편이랑 둘이서 한 대화라고. 둘 사이가 진짜 친구인지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에 멍하게 있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선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남편이랑 석준 씨랑 친구 사이가 아니고 그렇고 그런 사이란 말이에요? 남자들끼리? 수희 씨는 긍정의 뜻인지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와인만 마시더라고요. 그럼 그쪽은 다 알고 있었어요? 난 애초에 알고 결혼한 거예요. 석준 씨가 먼저 나한테 얘기했어요. 자기는 결혼도 해야 되고 집에서도 결혼하라고 한다고. 근데 여자한테는 도저히 마음 안 생기고 좋아하는 사람은 경원이밖에 없다고. 자기랑 결혼해서 무늬만 아내로 살아달라고요. 그 조건으로 돈 펑펑 쓰게 해주고 사생활 터치 안 한다는데 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결혼한다고 했어요. 이사 남편의 좋은 집, 좋은 차, 내가 원하던 것들이니까. 저는 까무러칠 것 같더라고요. 들으면서도 저 여자가 하는 말이 다 뭔가 싶었어요. 그럼 애초에 석준 씨랑 내 남편이랑 게이고 둘이서 그렇고 그런 사이였는데 나한테는 다 속이고 결혼한 거라고요? 내가 알기론 그래요. 경원 씨도 집에서 결혼 압박 심하다고 하고 그래서 연주 씨랑 결혼한 것 같아요. 나랑 비슷한 케이스긴 한데 석준 씨는 나한테 애초에 말하고 계약 결혼을 한 거고 경원 씨는 연주 씨한테 아무 말 안 한 거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구라치고 있어? 너 내 남편이랑 바람피는 거 들켜서 아무 헛소리나 하는 거지? 제 말에 수희 씨는 막 깔깔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믿기 싫죠? 차라리 그냥 바람피는 게 낫다 싶죠? 그냥 여자랑 바람핀 게 낫지. 애초에 게이인데 속이고 결혼한 것보다. 근데 어떡해요. 진실은 그게 아닌데. 수희 씨는 막 혼자 깔깔거리고 저는 저 미친 여자랑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어서 그대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집으로 겨우 돌아온 저는 아까 녹음한 내용을 듣고 또 들었어요. 들을수록 충격적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믿겼고 나중에는 분노가 오르더라고요. 내가 진짜 속은 게 맞나 싶고요.
그날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남편 폰에 몰래 위치 추적 어플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최대한 티내지 않고 있었어요. 며칠 기다리다 보니 남편은 야근한 데 놓고 회사를 떠나는 게 어플로 보이더라고요. 드디어 잡혔다 생각하며 일하다 말고 남편을 쫓아가게 됐죠. 남편이 늦은 퇴근 후 향한 곳은 석준 씨의 피부과였습니다. 그리고는 석준 씨와 함께 어딘가로 가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들키지 않게 조심하며 따라붙었죠. 애초에 직원 차를 빌려서 간 거라서 쫓아가도 남편은 몰랐을 겁니다. 둘은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고는 다시 차에 올라탔는데 그 차는 인근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저는 또 충격을 받았어요. 알고 있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말도 못하게 충격적이고 화가 나고 저는 따라서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서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한참 뒤에나 전화를 받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어디야? 나 회사지. 오늘 늦게 마친다고 했잖아. 자기 회사가 호텔이었어? 나 지금 주차장이야. 당신 석준 씨랑 들어가는 것도 다 봤고 동영상도 다 찍었어. 남편은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내려와 지금. 석준 씨도 같이. 알았어.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폰으로는 입구를 찍으면서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남편과 석준 씨가 함께 내리더라고요. 제가 찍고 있는 걸 보고는 놀라서 얼굴을 가리더군요. 저는 제 앞에 선 남편과 석준 씨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정말 어이없고 화나고 석준 씨도 할 말 없는지 딴 데만 보고 있고 남편은 뭔가 변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뺨을 그대로 갈겼죠. 남편이 휘청거리자 석준 씨가 놀라서 잡아주는데 그 모습도 꼴보기 싫더라고요. 저렇게 서로 좋아 죽으면서 친구인 척 정말 뻔뻔한 것들이었죠. 저는 제 차를 끌고 그대로 집으로 왔습니다. 눈물도 나고 너무 괴롭더라고요. 서로 너무 사랑해서 한 결혼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결혼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치나 싶었습니다. 제가 눈물 콧물 흘리며 울고 있으니 남편은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남편 꼴도 보기 싫어서 집에 있는 물건 다 집어 던졌고 한참 난리치다가 나중엔 기운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아 말했습니다. 석준 씨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석준 씨 와이프는 다 알고 결혼한 거라며?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아? 혹시 석준이 와이프가 다 말했어?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해? 당신이랑 추접스러운 통 나눈 거 내가 봤어. 나는 석준 씨 와이프랑 바람난 줄 알았고. 근데 알고 보니 아니었네. 석준 씨랑 그런 사이였던 거잖아. 남편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끝난 사이고 이혼할 건데 최소한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으면 사실대로 말해줘. 언제부터야? 좀 됐어. 둘 다 그런 성향이었고 서로 성향이 같다는 거 알고부터는 친구 관계 이상으로 만났었어. 그러다가 석준이가 먼저 결혼했고 그 후에 당신도 애정도 없으면서 나랑 결혼했고 나는 그냥 연막이네. 당신 성향 남들은 모르게 하기 위한. 아니야.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좋고 편하고 꼭 부부 사이에 애정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 그리고 그건 당신도 똑같다고 했잖아. 그걸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여? 우리가 불같은 연애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안정감 느끼고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 결혼이야. 당신이 남자를 좋아하고 그 사실을 숨기려고 일부러 나랑 결혼했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고. 미안해. 다 말했어야 되는데. 속이면 안 됐는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머저리 만드니? 너네가 뭔데? 너네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랑한다고 사람 하나를 바보 병신 만들어? 저는 악을 지르며 따지다가 일어났죠.
나 가만 안 있어. 너네 짓거리 다 알릴 거야. 내가 못할 줄 알아? 시부모님은 아셔? 나 이거 다 말할 거야. 그뿐만 아니라 석준 씨네 주변에도 다 알릴 거야. 남편은 그러지 말라고 사정하며 부탁하더라고요. 제발 얘기하지 마. 내가 내 성향 숨기고 결혼하려고 한 거 결국 우리 부모님 때문이란 말이야. 그리고 석준이네 부모님도 몰라. 당신 진짜 웃긴다. 당신이 부모님한테 말 못하겠다고 가만히 있는 남의 인생까지 이렇게 만드니? 미안해. 어떻게든 보상할게. 제발 얘기만 하지 마. 보상 같은 소리 하네. 진짜 끔찍하고 신물난다. 저는 저를 붙잡고 있는 남편을 뿌리치고 그대로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밤새 울었고 남편도 밖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후 저는 도저히 그 집에 있을 자신이 없어 친정으로 갔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셨지만 차마 사실대로 말 못하고 그냥 좀 싸웠다고만 했어요. 그렇게 며칠 있다 보니 남편이 연락이 왔어요. 저는 강경하게 이혼할 거고 이 사실을 다 알릴 거라고 했는데 남편이 부탁하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집 당신 명의로 바꿔줄게. 위자료라고 생각해줘. 그리고 절대 이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해줘. 남편은 이혼도 바로 협의로 할 거고 위자료로 지금 사는 집을 저에게 넘기겠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부모님에게도 석준이 주변에도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면서요. 저는 처음엔 웃기지 말라고 다 터트릴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여놓고 본인과 석준 씨 아니에만 걱정하는 게 더 열받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을 두고 좀 더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된 거 이혼은 해야 되고 차라리 위자료 명목으로 집을 받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법원에 위자료 소송을 걸어봤자 몇 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닿을 텐데 그것보다는 어차피 끝난 사이에 금전적으로라도 확실히 보상받는 게 훨씬 나은 일 같았죠. 게다가 저도 홧김에 다 터트리겠다고는 했지만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도리어 남편 측에서 저를 욕고소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남편이 아파트까지 주면서 지키고 싶어하는 비밀인데 제가 그 무게까지 감당하면서 터트리고 싶진 않았어요. 어차피 다 끝난 사이인데 그 뒷감당까지 견디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고민 끝에 저는 결국 함구하기로 하고 이혼 후 아파트 명의 변경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시부모님께는 남편이 알아서 다 설명하기로 했고요. 저희 부모님에게는 제가 말하기로 했어요. 물론 함구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냥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만 했습니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랑요. 그래도 바람이니까 저희 집에서도 난리가 났지만 차라리 애도 없고 신혼기간이니 갈라서라고 하시더라고요. 위자료 명목으로 살던 아파트를 얻게 되었지만 그게 마냥 기쁘진 않았습니다. 평생을 반려자로 약속한 남편이 시작부터 자기 성향을 숨기려고 속이고 한 결혼이었으니까요. 생각할수록 비참하더라고요. 또 제가 몰랐다면 계속 속으면서 지냈을 텐데 그것도 너무 괘씸하고요. 입막음의 조건으로 집은 얻었지만 참 씁쓸하기 그지없는 헤어짐이었습니다. 그 집은 더 살고 싶지도 않아서 금매로 팔았고 저는 다른 집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이혼 사유에 대해 많이 물어봤는데 약속대로 그냥 성격 차이 문제가 심해서 이혼했다고 정도로만 말했어요. 짧은 결혼 생활하고 아파트 얻었다고 하면 남는 장사가 아니냐며 비꼬는 말도 있겠지만 그런 뒤통수를 맞게 되면 사람을 믿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 되더군요. 저는 그나마 금전적으로라도 보상받았으니 이제 잊자고 생각하며 마음을 달래지만 생각할수록 입이 쓴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결혼이라는 사회적 모양새가 필요한 남편은 어쩌면 다음에는 석준 씨가 그랬던 것처럼 처음부터 다 말하고 계약 결혼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수희 씨처럼 이해관계가 맞고 다 알고 시작하는 거면 문제될 것도 없죠.
다만 다시는 저한테 했던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면서까지 그런 짓은 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형님의 한마디에 파혼을 결정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살면서 제가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살다 보니 참 별일이 다 있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저는 아마 그 형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 사연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자친구가 처음 만난 것은 차 사고가 나면서였습니다. 제가 좁은 골목길을 운전하고 지나가는데 옆에 웬 남자가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도로가 좁고 양 옆에 주차된 차들이 많아서 긴장하며 조심조심 지나가는데 뭔가 옆에서 퍽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차를 세우고 당황하고 있는데 사이드 미러로 보니 그 남자가 팔목을 잡고 무척 아파하는 게 보이더군요. 큰일 났다. 내가 사람을 쳤구나 싶어 비상등을 켜고 급하게 내렸습니다. 어머, 괜찮으세요? 제가 지나가는데 팔목을 치셨어요. 어머, 어떡해. 너무 죄송해요. 많이 다치셨을까요? 팔이 좀 많이 아픈데. 하면서 그 남자와 저는 처음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하고 착하게 생긴 인상인데 통증으로 얼굴을 찌푸리고 있으니 미안하고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우왕좌왕 하다가 병원을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에 아버지께 도로 연수를 받으면서 사고가 나면 꼭 보험사나 경찰에 연락을 해야 된다고, 잘못하면 뺑소니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럼 보험사에 바로 연락을 하겠다고 번호를 주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번호를 저에게 줬고 저는 번호 입력 후 통화를 눌러 그 남자의 폰에도 제 번호가 남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면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제가 너무 당황해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니 안심시켜주려 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라도 아프면 꼭 치료 받으셔야 돼요. 저한테 꼭 연락 주시고요. 저도 보험사에 연락해 놓겠습니다. 네, 그럴게요.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사고 경위와 그 남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말했고 보험 접수가 되었죠. 그렇게 그날은 놀라서 멍한 채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혹시나 많이 다친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평소에 무척 조심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고를 내나 싶어서 마음이 무척 무겁더라고요. 저녁에 부모님과 여동생에게도 얘기를 했고 아버지께는 운전을 더 조심하지 않았다고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제 그 남자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하루 자고 났더니 아프다고 했나 보다 싶어서 얼른 나가 전화를 받았죠. 안녕하세요. 네, 저 누군지 아시죠? 그럼요. 혹시 오늘 통증이 심하신 걸까요? 하고 물으며 어제 병원을 바로 데려갔어야 되는 건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제 예상과는 달리 아니요, 자고 일어났더니 말짱해요.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서 연락드린 거예요. 정말요? 너무 다행이에요. 사실 어제 내내 걱정했거든요. 혹시나 아프시면 어쩌나 해서요.
제가 또 통뼈라서 건강합니다. 저도 어제 그쪽 표정 보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내가 참고 모른 척을 했어야 되나 싶은 마음도 들었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어젠 너무 죄송했어요. 어젠 좀 뻐근하고 통증이 있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가뿐하네요. 괜찮으니까 걱정 마시고 보험 접수도 그냥 취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우선은 그냥 둘게요. 혹시나 며칠 내에 또 아프시거나 하면 꼭 치료 받으시고 연락 주세요.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죄송하시면 밥 한 끼 사주실래요?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만나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 남자는 약속을 잡았죠. 그 주 주말에 그렇게 남자와 만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사고가 난 날은 정신이 없어서 남자를 세세히 볼 겨를이 없었는데 마주 앉아 차분하게 본 그 남자는 참 호감이 가는 인상이었습니다. 선하고 차분해 보이는 인상에 부드러운 말투, 세심하고 상대를 잘 배려하는 태도에 저도 호감이 갔죠. 그렇게 사과의 의미로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려는데 카운터에서 이미 계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데 직원이 남자분이 먼저 계산하셨다면서 그러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그 남자에게 오늘은 제가 계산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랬습니다. 누가 사면 어때요? 맛있게 잘 먹었으면 된 거죠. 하면서 눈을 반달 모양으로 웃는데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식사 후 차도 마시며 대화를 했는데 참 저랑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도 저한테 호감이 있어 보였고요. 저희는 생각보다 긴 시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날 밤 자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 남자한테 카톡이 와서는 오늘 너무 즐거웠다고 혹시 다음에 또 볼 수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다음에는 꼭 내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며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그 남자와 한 번, 두 번 만나다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제 연애 스토리를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그렇게도 남자친구를 만들 수 있는 거냐면서 자기들도 멋진 남자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하며 저를 놀리며 웃었습니다. 저도 참 이런 인연도 다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만나오다 남친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날은 제 차를 하루 빌릴 수 있냐고 묻길래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남친의 차가 수리에 들어가 사용을 못하는데 오늘 꼭 차를 써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요. 알겠다고 차 키를 빌려주었는데 저녁에 제가 퇴근할 때 회사 앞으로 차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남친과 저는 드라이브를 했고 한 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 공원은 밤에 음악 분수 공연을 하는 공원이라 밤에 가보면 참 이뻐서 남친과도 자주 갔었던 곳인데 저는 음악 분수를 보려고 왔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갑자기 트렁크에 뭘 두고 왔는데 갖다 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트렁크 앞에 섰고 남친이 트렁크 버튼을 눌러 열었습니다. 그런 제 앞에 꽃이 한가득 있었고 플랜카드로 나랑 결혼해 줄래 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을 생각할 나이였고 저 또한 남친이 너무 좋았기에 결혼을 생각한 적은 많았지만 이런 이벤트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저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저 몰래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려고 차를 빌려간 거구나 싶었고 저를 위해 이렇게 정성을 들인 것에 너무 기뻐 눈물이 났습니다. 남친은 감동받은 제 옆으로 와서는 트렁크 안에 있는 반지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너랑 나랑 첫 시작이 이 차였잖아. 그래서 이 차로 꼭 프로포즈 하고 싶었어. 나랑 결혼하자, 미애야.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남친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친은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연애와 달리 결혼은 참 준비할 것이 많더라고요. 예식장, 신혼집, 스드메, 양가 어른들께 인사드리기, 상견례 등등 해야 할 일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먼저 양가 어른들께 인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인사드리고 결혼을 허락받고 나서 준비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친도 동의를 했죠. 남친이 먼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뵙자마자 큰 절을 올리더니 미애와 꼭 결혼하고 싶다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그때는 그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얼마나 멋지던지요.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가 사람이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뒤로 저도 남자친구 부모님을 뵙기로 했죠. 그런데 제가 가기로 한 날짜가 마침 남자친구 아버님 생신이었습니다. 남친 부모님을 뵙는 것에 긴장한 저에게 남친은 오히려 잘 되었다며 그날 형과 형수님과 조카도 다 온다고 조카가 있으니까 너무 저한테 시선이 집중되지 않고 분위기도 좋을 거라며 얘기를 하길래 저도 그렇겠다 싶었습니다. 그날은 한 중식집에서 뵙기로 했습니다. 저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어머님께는 꽃다발을, 아버님께는 양주를 한 병 사서 갔어요. 남친 아버님이 약주를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식당으로 가서 남친과 함께 룸의 문을 열었습니다. 미애 왔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미애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개를 들어 어머님 아버님을 뵙고 예비 아주버님과 형님 그리고 조카가 될 아이도 보았죠. 그런데 무척 밝은 표정의 어머님 아버님 아주버님과 달리 형님은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무척 긴장을 하고 있어서 사실 형님의 표정을 크게 신경 쓰지는 못했어요. 그냥 몸이 조금 안 좋으신가 하는 생각만 하고 말았죠. 그렇게 식사를 하며 저희 결혼 얘기를 하고 저에 대해서 물어보시길래 저도 답을 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저를 계속 빤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뭔가 기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첫 만남에 좋은 눈길도 아니고 저를 빤히 보는 게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어머님도 형님의 눈빛을 보셨는지 형님한테 아니 큰애, 너는 왜 그렇게 미애를 빤히 보니? 뭐 할 말 있어? 아니에요. 형님은 새초롬하게 대답을 하고는 아이를 챙기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졸린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긴장을 해서 식사를 얼마 못 먹겠다 싶기도 했고 형님은 한창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무척 좋아하는데 제가 아이를 좀 안아도 되겠냐고 했고 형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안고 테이블 근처를 좀 돌아다녔어요. 아이를 둥가둥가 하듯이 달래는데 아이도 낯을 가리지 않고 얌전히 안겨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어머님도 한 말씀 하셨고요. 아이고 우리 지우가 낯을 참 많이 가리는데 미애는 좋은가 보다. 저도 그 말에 아이가 나를 좋아하나 싶어서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형님은 식사를 꿋꿋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제 옷에 토를 왈칵 했습니다. 저는 놀라기도 했지만 혹시 내가 둥가둥가를 너무 심하게 한 건가 했는데 형님이 저한테서 아이를 데려가더니 닦이더라고요. 저는 죄송하다고 혹시 내가 아이를 너무 흔든 거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제 옷에도 아이토가 묻었고 저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에 가 옷에 묻은 토를 대충 지우고 있는데 형님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옷 많이 버렸어요? 아, 괜찮아요. 지우는 괜찮나요? 제가 아까 혹시 너무 흔들어서 그런 걸까요? 저의 걱정스러운 말에 형님은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워낙 잘 토하는 애예요. 밥 먹은 지 오래되지도 않아서 소화가 덜 되었나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처음 저를 볼 때와는 다르게 무척 다정한 말투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까 나를 빤히 보던 그 사람과 동일 인물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네? 우리 도련님하고 만난 지 1년 정도 되었다고 했죠? 네. 우리 도련님하고 진짜 결혼할 거예요? 네? 아니, 내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결혼은 신중해야 되는 거니까. 나도 결혼을 해봤지만 이게 참 모르는 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형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뭐라 할 입장은 아니지만 미애 씨 보니까 참 사람이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호감도 가고 그래서 동생 같아서 하는 말인데 결혼은 좀 더 생각해 봐요. 네? 내가 자세히는 말하지 못하겠는데 우리 남편도 그렇고 도련님도 그렇고 그렇게 좋은 사람들 아니거든. 나도 내 얼굴에 침 뱉는 거라 뭐라 말하는 것도 웃긴데 일단 그래요.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는 형님은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형님의 말이 너무 황당했어요. 가타부타 말도 없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라니. 어떤 이유도 말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그냥 결혼은 신중해야 되니 잘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황당하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와 달리 화장실에서 형님은 참 다정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모습이 진짜 형님의 모습인지도 헷갈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약간 당황한 모습으로 다시 들어갔고 식사가 거의 끝나고 후식이 나왔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옷은 괜찮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식사 자리를 마무리하고 어머님께서는 다음에 상견례 때 보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네 하고 대답을 했고 그렇게 남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기 형님하고는 사이가 어때? 그러자 남친은 심드렁하게 그냥 뭐 형수랑 도련님 사이지 뭐 그다지 친하지도 않고. 아, 그럼 뭐 형님하고 별일도 없었고? 내가 형 와이프랑 별일 있을 게 뭐 있어. 자주 보지도 않고 가끔 집안 행사 있을 때나 한 번씩 보는 거야. 평소에 형수가 우리 집에 자주 오지도 않고. 그렇구나. 그렇게 집에 오는 길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형님이 분명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아까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남친과 대화를 해보면 딱히 형님하고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관계 같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 싶어서 사실 의아하기도 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남친을 좋아하고 앞으로도 함께 하고 싶어서 결혼을 생각했던 건데 뭔가 그 말 한마디가 찜찜하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지켜본 남친은 이상한 구석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오래 연애를 한다고 해도 결혼하면 또 다르다라는 건 주변에서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제 남친은 늘 한결같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았거든요. 저는 형님이 뭔가 남친에게 속상한 부분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한테 말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 결혼에 대한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흘렀어요. 남친 어머님이 복날이라 백숙을 하신다고 했고 저한테도 오라고 하셨다고 남친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남친 집에 가는 건 처음이라 알겠다고 했고 남친과 함께 수박을 사들고 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왔어. 어서 들어와. 너무 덥지? 어머님은 저를 편하게 맞아주셨고 저도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 그러게요. 갑자기 너무 더워졌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어머님 뒤로 형님이 보였습니다. 형님은 전에 저를 봤을 때처럼 굳은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표정에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아,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은 고개만 까딱하더니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으려다 주방에 가서 거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주방으로 들어가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아이고, 후추가 똑 떨어졌다. 어쩌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은 아니라며 당신이 가서 후추랑 다른 것도 좀 사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남친 보고 짐을 좀 들어달라며 데리고 나가셨고 주방에는 저와 형님만 남았습니다. 아버님은 약속이 있으셔서 저녁 때나 들어오신다고 했고 아주버님은 방에서 주무신다고 들었고요. 그렇게 어색하게 형님 옆에서 뭘 해야 되나 고개를 두리번 거리는데 형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겁니다. 머저리 등신이네.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너무 불쾌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2번 본 사람이 갑자기 저런 말을 하는 게 황당하고 기가 차더군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기까지 했습니다. 네? 방금 뭐라고? 머저리 등신이라고요, 내가. 그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그걸 못 알아본 내가 등신이라고. 저기, 형님, 저번에도 그렇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 남친을 잘 살펴보라 하시는데 저는 뭐가 문제인지도 전혀 모르겠고요. 차라리 무슨 문제가 있다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고민이라도 할 텐데 그냥 무작정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시니 저로서도 너무 황당하고요. 방금 그 말씀도 너무 어이가 없네요. 저도 기분 나쁘고 황당한 마음에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저의 태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말하시더군요.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야 알아듣는 타입이면 그냥 결혼 진행해요. 그 정도면 그냥저냥 도련님하고 살 수 있을지도 모르죠. 내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 본인이 좋다는데 뭘 더 말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니 갑자기 가방을 챙겨 들고 안방에 들어가 아주버님한테 머리가 너무 아파서 먼저 간다고 당신은 백숙 먹고 오라며 그렇게 집을 나가셨어요.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형님이 나한테 저러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날 그렇게 저녁을 먹고 집에 와서도 저는 내내 찜찜했습니다. 형님이 저렇게까지 말하는 거라면 분명 뭔가가 있는 걸 텐데 내가 그걸 그냥 무시하고 결혼을 진행해도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엄마가 동생한테 얘기했더니 엄마는 뭔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 그 형님 연락처는 모르냐고 하시더군요. 동생은 혹시 저를 질투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왜냐면 아주버님보다 제 남친이 외모나 키 같은 외형적인 부분에서 훨씬 낫거든요. 한 배에서 나왔는데 얼굴이 참 달라요. 제 남친은 어딜 가나 훈남이라고 하는 편이고요. 그렇다 보니 형님이 혹시 질투하는 거 아니냐고, 아끼는 시동생을 제가 뺏어가는 느낌이라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게 아니면 왜 이유를 말해주지 않냐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동생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런가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가 좀 우유부단한 편이고 귀도 얇은 편이라 동생이 말하는데 수긍이 좀 가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그런 이유라면 나도 남친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엄마는 설마 그렇겠냐며 뭔가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형님이란 사람을 따로 한번 만나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찜찜한 상태로 결혼을 계속 준비하는 건 아니다 싶었고 형님을 만나서 확실하게 얘기를 듣자고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남친에게 결혼 전 형님과 좀 친해지고 싶다고 번호를 달라고 했고
남친에게 받은 번호로 형님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저는 우연 씨랑 결혼하기로 한 이미혜입니다. 어제 그렇게 식사도 안 하시고 갑자기 가셔서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 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듣고 싶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라고 톡을 보내고 한참 뒤에 답이 왔습니다. 오늘은 어렵고 내일 저녁에 봐요. 장소는... 그렇게 다음날 저는 형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약속 장소로 오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그렇게 만나 차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어제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사실 형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버리셔서 저는 계속 마음이 안 편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형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잘 모르겠기도 하고요. 그래요. 나도 자세히 말도 안 해주고 결혼을 말린 셈이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해해요. 그러면 왜 제가 우연 씨랑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건지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도련님이랑 차 사고로 만났다고 했죠? 네. 그게 미애 씨는 그냥 단순한 사고 같아요? 네? 그거 우리 도련님이 다 계획한 거예요. 거기에 미애 씨가 말려 들어간 거고. 저는 형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저와 남친의 첫 만남인 사고가 남친의 계획이라뇨.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고 형님이 말하는 건 이랬습니다. 원래 도련님이나 본인 남편이나 그런 식으로 사기쳐서 보험금 타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지나가는 차에 발을 밀어넣거나 손이나 팔을 부딪히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고 그걸로 보험금과 위로금을 타먹는 게 주특기인 사람들이래요. 심지어 시부모님들도 예전에 그런 식으로 보험 사기를 많이 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결혼 초반에는 왜 그렇게 자주 다치시지 할 정도로 병원에 자주 계셔서 병문안도 많이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시부모님이 계속 사기를 치는 걸 알게 된 보험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결국은 집행유예를 받긴 하셨지만 그 뒤로는 보험 사기를 못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나니 아들들이 돈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한 번씩 사고를 내서 돈을 마련했고 저한테도 그 수법으로 접근한 거랍니다. 운전이 미숙하거나 어리숙해 보이는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돈을 타내는 수법으로요. 본인도 그걸 알고 정이 떨어져서 이혼을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는 아주버님이 아이를 데려가서는 사고가 났고 아마 유모차에 탄 아이를 일부러 차 쪽으로 민 것 같더래요. 아주버님은 아니라고 사고라고 펄쩍 뛰는데 그 전의 일들과 사건을 보면 아마 남편이 아이를 이용해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던 것 같아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생각이 들어 이혼하자고 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다 내 새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면서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동생이 결혼한다고 여자를 데려왔는데 처음에는 본인도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이뻐하고 아이가 옷에 토했는데도 실은 내색도 없이 아이 걱정을 하는 걸 보고 이 여자도 구해줘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파혼 얘기가 없어서 형님은 내가 설명을 제대로 안 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래서 어제 평소에는 가지 않는 시댁인데 가서 저를 기다렸고 그 와중에 싹싹하게 어머니께 대하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화가 좀 났대요. 자기 말을 들을 것 같지도 않아서 짜증도 나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시동생이 사실 동거하는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차 사고가 났고 장애 판정 받고 산다고. 근데 내 생각에 그 여자 사고에 아마 시동생이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 장애 판정 받고 한참 뒤에 헤어졌는데 그동안 보험금을 시동생이 거진 뺐었다고 하고요.
남편인 아주버님이 술에 진탕 취해서는 그런 얘기를 하며 돈 탄에서 부럽다 하는 소리도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다 듣고 머리가 어질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고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어 믿기지가 않았어요. 성실해 보이고 순해 보이는 제 남친이 보험 사기를 치고 또 전 여자친구의 보험금을 본인이 썼다뇨. 게다가 시부모님도 보험 사기로 집행유예를 받고 아주버님까지 그렇게 보험 사기를 친다뇨. 이런 얘기 TV에서나 봤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어 도저히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생각이 났어요. 얼마 전에 남친 폰이 고장이 났거든요. 지하 주차장에서 떨어뜨렸는데 화면 쪽으로 떨어지면서 폰 화면이 먹통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구매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아까워서 어쩌냐고 했고 남친은 괜찮다고 아는 사람 자녀 중에 보험으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장되는 사람 있다고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된다는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건 그분의 자녀가 남친 폰을 고장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남친이 그거야 말 맞추고 하면 되지. 그럼 아깝게 내 돈 다 내고 새로 폰을 해? 이 정도 고장나면 사는 거나 고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보험금 받아서 그거 보태서 더 좋은 거 사면 되지. 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럴 수가 있나 싶으면서도 남친이 알아서 하겠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들면서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남친은 그걸 범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의 첫 만남도 사실은 보험금을 타기 위한 거였다는 생각이 들자 머리가 어지럽고 구역질이 올라오기까지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어서요.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형님과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 엄마와 동생에게 나중에 얘기하겠다 하고 방으로 들어와 바로 침대에 누웠어요. 형님의 말이 다 사실이라면 저는 그런 사람과 결혼을 절대 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거였으니까요. 보험 사기니 뭐니 내 주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여지껏 살아왔는데 남친이 그런 사기를 치는 보험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들자 속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생각하니 남친은 버는 돈에 비해서는 씀씀이가 좀 큰 편이긴 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영업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영업을 잘해서 실적이 좋아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친은 그런 보험 사기로 돈을 받았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어떻게 파혼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한다면 어쩌면 저도 사고가 날지도 혹은 제 자녀가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결혼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과 동생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고 어떻게 파혼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형님한테 들은 내용으로 파혼을 따져 물으면 형님이 곤란해질 것 같아서 가족 모두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했습니다. 안전이별 얘기만 들어봤지 제가 그걸 걱정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결국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셨고 내가 그 빚을 같이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남친한테까지 그렇게 기대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이별을 고했습니다. 남친은 처음에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하며 톡이며 불이 나게 연락을 해댔어요. 하지만 제가 만나 차분하게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빚이 얼마인데 그걸 갚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나도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빚 갚는 데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이 빚을 언제까지 갚아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너와 결혼을 할 수 없다 말했습니다. 아니면 내 빚 갚는 걸 좀 도와줄 수 있느냐고요. 처음에는 이별을 다시 생각해보라며 그렇게 저를 붙잡던 남친도 제가 빚의 액수를 말하고 좀 도와달라고 하니 뭔가 아차 싶은가 보더라고요. 자기 몸에 일부러 상해까지 입혀서 돈을 타내고 돈이 중요한 사람인데
제 빚까지 같이 갚고 도울 생각은 추호도 없었겠죠. 저는 남친이 움찔하는 것을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 좀 도와주면 안 되느냐고요. 그렇게 하니 오히려 남친이 저를 점차 멀리하더니 좋다고 제가 원하는 대로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거랍니다. 헤어져서 다행이면서도 동시에 와, 이 인간에게는 내가 이 정도였구나. 이 인간에게 진심이 있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저는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파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친은 헤어질 때 가슴 아픈 척했지만 이별과 동시에 무자르듯 깨끗하게 인연이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파혼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제 파혼 소식을 형님, 아니 전 예비 형님께도 알렸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잘했다면서 결혼해서 이런 험한 꼴 보느니 파혼하는 게 100배 낫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본인도 이혼 서류 접수했고 친정에서 지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서로 연락할 일은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차례 파혼을 겪고 한동안은 좀 멍한 채로 지냈습니다. 남친과 헤어져서 힘들다거나 눈물이 난다던가 하지는 않았지만 1년 넘게 만났고 결혼까지 하려 했던 남자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에 허무함과 황당함 같은 기분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도 결론은 결혼 안 하길 잘했다. 나까지 큰일 날 뻔했다 였고요. 그렇게 지내는데 하루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받아보니 그 형님이었어요. 저는 그 뒤로 번호를 삭제해서 몰랐는데 그분은 제 번호를 지우진 않으셨는지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잘 지내죠?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혹시나 나 때문에 결혼 깬 거 후회한다면 이 얘기 듣고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라고 전화했어요. 네? 아, 아니에요. 덕분에 파혼한 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그렇담 다행이고요. 다른 게 아니고 저희 남편하고 도련님 둘 다 경찰서 잡혀갔는데 그건 모르죠? 네? 보험 사기를 이번에도 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제대로 걸렸대요. 지금 검찰 수사까지 받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 그 인간들 언젠가 그럴 줄 알았는데 자기들은 안 걸릴 거라 생각했는지 여전히 그렇게 살다 이번에 제대로 걸린 거죠 뭐. 쉽게 못 빠져나올 것 같은데. 암튼 나도 소식 듣고 미애 씨 생각이 나서 연락해봤어요. 형님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잘 지내라며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안도의 한숨이 절로 쉬어졌습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요. 그리고 그 형님이 저를 도와준 게 정말 감사하다고요. 사고로 만나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 알고 보니 그냥 사기꾼일 뿐이었네요. 저는 앞으로 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다 싶습니다. 사람 보는 눈도 좀 기르고 사소한 일이라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요. 그 일이 너무 충격이라 당분간 결혼 생각도 없네요. 더불어 잘 알지도 못하는 저를 위해 예비시댁의 실체를 다 까발려준 형님에게 너무 감사드려요. 형님이 저와 계속 연락을 하는 건 원치 않으셔서 저도 더 이상은 연락을 않겠지만 그 마음만은 진심이고 감사하고 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살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비 형님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난 후 이제야 겨우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막장보다 더 막장인 이야기가 제 인생에 펼쳐졌거든요. 제가 잘못한 건 없는데도
저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모든 일을 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듯 내 의지와 상관없이도 시끄러운 일, 지저분한 일에 얼마든지 휘말릴 수 있으니까요. 저에게 일어났던 그 미친 막장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남편과 부모님 소개로 만났었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건설 관련 사업을 하시는데 일 관련차 만났던 분과 사적으로도 가까워지게 되었거든요. 그분이 바로 저희 시아버지세요. 두 분이선 얘기를 나누시다가 마침 홍기가 다 된 자식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대요. 자식들끼리 나이도 동갑이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주도하에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하도 등을 떠밀어서 나간 선짜리였고 별로 관심은 없었어요. 하지만 막상 자리에 나가보니 꽤 괜찮은 남자더라고요. 인물도 제 기준에선 나쁘지 않았고 회사도 꽤 유명한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유치원 교사로 일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었고요. 얘기를 나눠보니 그 남자도 저처럼 그냥 부모님 설득 때문에 나온 거더라고요. 둘 다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 때문에 더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담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편하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저희는 몇 번 더 만나다가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나 저나 한눈에 반했다거나 불꽃 같은 사랑을 하진 않았어요. 그저 결혼 정년기였고 부모님은 결혼을 기다리셨던 상황이었고 그 남자나 저나 서로가 결혼 상대로 나쁘지 않았던 거죠. 물론 좋아하는 감정이나 호감이 없으면 결혼까진 못하죠. 당연히 서로 좋은 감정도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1년의 연애 끝에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4살 터울의 형이 있었어요. 결혼을 일찍 했고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라고 다 친한 건 아니더군요. 연애할 때 자기 형 얘기를 잘 하진 않았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별로 안 친하다고 했는데 안 친한 정도가 아니라 남편은 형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형이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좀 부드러워졌는데 학창 시절만 해도 성질도 괴팍하고 툭하면 동생인 자기를 잘 때렸대요. 형은 장남인데다 공부도 잘하고 학교 생활도 잘해서 부모님도 늘 자기보다 형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했고요. 커서도 가족이니까 그냥 얼굴 한 번씩 보고 지내는 거지 별다른 정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자기 형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형수님은 또 좋아하더라고요. 형수님, 그러니까 저한테는 형님이셨는데 저나 남편하고는 1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편하기도 했고 또 대화를 나눠보거나 같이 있어보면 사람 자체가 호감이더라고요. 외모도 여성스럽고 가녀린데다 말도 조근조근 예쁘게 했어요. 게다가 웃음도 많고 애교도 많은 편이고요.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참 예쁘다 싶고 인기도 많았을 것 같더라고요. 저하고도 잘 지냈어요. 따로 만나는 일이 많지는 않아도 종종 시댁 갈 때 보게 되면 얘기도 잘 나눴고 연락처도 서로 알고 있었기에 가끔씩 연락도 했었죠. 저도 형님을 좋아했지만요. 한 번씩 형님 관련해서 남편이 좀 빈정상하게 하는 건 있더라고요. 왜냐면 자꾸 저보고 형님이 하는 걸 따라하라고 한 적이 많거든요. 형님이 어떤 원피스를 입고 시댁에 오면 저보고도 맨날 바지 입지 말고 저런 스타일로 입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고요. 또 형님이 요즘 필라테스를 배우고 있다고 하니 저보고도 필라테스를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떻냐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머리가 좀 짧은데 형님은 긴 머리거든요. 지나가는 말로 자기는 긴 머리 여자가 예쁘더라면서 저도 머리를 한번 길러봤으면 좋겠대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는데 나중엔 좀 짜증났습니다. 예쁜 형님과 저를 비교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나는 나다. 그러니까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지 마라 라고 못 박아뒀죠. 남편도 그 후론 그런 소리 잘 안 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무난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난데없이 형님과 아주버님이 이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다 못해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그리고 당연히 저보다도 시부모님은 더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보통 이혼을 하려고 하면 그 전에 사이가 안 좋다던가 무슨 갈등이 있다던가 하는 낌새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게 없고 바로 이혼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시부모님은 아주버님 붙잡고 왜 이혼을 하느냐고 묻는데 아주버님은 묵묵부답, 그저 성격적인 이유로 갈등도 많았고 이혼할 거라고만 했다더라고요. 이혼 사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은 안 해주니 시부모님도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어요. 말 안 하는 건 형님도 똑같았고요. 게다가 형님은 나중에 시부모님 연락도 끊었기 때문에 더욱 물어볼 길이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성격이 엄청 대쪽 같아서 그냥 자기가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했으니 더 이상 묻지 말아달라고 아예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빠르게 이혼 절차를 밟았고 조카도 아주버님이 키우기로 했대요. 보통 양육권은 엄마인 형님에게 우선권이 있을 텐데도 아주버님이 키우기로 합의 끝났다면서요. 참 신기하고도 갑작스러운 이혼이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의 이혼을 두고 남편은 되려 형인 아주버님을 욕하더라고요. 안 봐도 뻔하지. 우리 형 잘못이지 뭐. 에이, 내가 봤을 땐 형님 잘못인 것 같아. 애를 그렇게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형님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 당신이 우리 형 몰라서 그래. 나는 커오면서 우리 형한테 엄청 당하고 살았거든. 아무리 우리 형이라지만 진짜 피도 눈물도 없고 지독해. 본인이 잘못 저질러 놓고 형수한테 다 뒤집어 씌웠을 거야. 경제력 핑계로 양육권도 뺏어왔겠지. 아휴, 불쌍한 형수님. 제대로 된 이혼 사유를 들은 것도 아닌데 남편은 덮어놓고 형이 잘못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종종 아이까지 뺏기고 형수님이 불쌍하다는 소리를 곧잘 했습니다. 저도 이혼 사유나 누구에게 귀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심정적으론 아이도 뺏기고 맨몸으로 쫓겨난 형님이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봐온 형님을 생각해도 딱히 형님이 뭔가 잘못을 했을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혼 후에도 형님에게 종종 연락을 했습니다. 잘 지내는지도 물어보고 형님이 오라 그래서 혼자 사신다고 하는 집으로 찾아간 적도 있고요. 작은 평수의 아파트였는데 세간 살림도 마땅히 안 해놨더라고요. 저도 형님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 이혼 사유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그냥 놀러 가면 이런저런 대화 나누고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그랬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땐 마음 터놓고 이혼 사유에 대해서 말해주실까 싶기도 했지만 형님은 이혼이 없었던 일인 것처럼 따로 거론하진 않으셨어요. 어쨌든 그렇게 아주버님과 이혼한 형님과도 한 번씩 연락을 하며 지낼 때였어요. 제가 평소에는 거의 확인할 일이 없던 통장들을 일이 있어서 정리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3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이 수시로 나간 흔적이 있는 거예요. 생활은 거의 다 카드로 쓰는데 이렇게 현금을 뽑았을 일이 뭐가 있나요?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어봤죠. 남편은 대수롭지 않아 하며 형수님한테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형님한테? 형수님 이혼하시고 지금 일 안 하시잖아. 일 구할 때까진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해가 잘 되진 않았습니다. 심정적으로 안쓰러운 건 알겠는데 이미 자기 형이랑 이혼까지 한 사이인데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다니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
에이, 큰 돈도 아닌데 뭐. 형수님 일 구하면 다시 돌려주신다고 했고. 어쨌든 당신이 그걸 왜 빌려주는데?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못난 형 둔죄지 뭐. 우리 형 때문에 형수님도 갑자기 이혼당하고 저렇게 됐는데 내가 미안해서 좀 도와주려는 거야. 저는 남편이 왜 맹목적으로 형이 잘못했다고 믿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이혼 사유에 대해선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도요. 저는 일단은 다음부턴 이런 일은 꼭 나한테 말하라고 하고 그 일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켜볼수록 남편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퇴근도 자꾸 늦어지고 핸드폰도 원래는 거의 안 보는 사람인데 요즘은 계속 힐끔거리고요. 저는 남편이 뭔가 수상하다 생각했어요. 그 돈도 사실은 형님한테 빌려준 게 아니라 딴 데다가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남편 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확인을 했죠. 한동안은 집에 꼬박꼬박 들어와서 별다른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저한테는 야근한다고 해놓고 위치가 회사에서 밖으로 움직이더라고요. 딱 걸렸다 싶어서 봤는데 남편이 도착한 곳을 본 저는 몹시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곳은 형님이 사시는 아파트였거든요. 차라리 처음 본 곳을 갔으면 이 인간 바람피네, 가만 안 둔다 했을 텐데 뜬금없이 남편은 형님이 사시는 아파트를 간 겁니다. 남편이 그곳을 갈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것도 저녁 시간에 혼자서. 저는 정말 기분이 이상하고 머리까지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그날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회사에 전화하니까 이미 퇴근했다던데? 어디 갔다 온 거야? 제 말에 남편이 더 팔짝 뛰더라고요. 회사에 전화는 왜 했냐고요. 그게 중요해? 어디 갔다 왔냐고. 뭐라고 하는지 보자 싶었는데 남편은 순순히 형수님 집에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왜? 형수님이 몸살이 너무 심하게 왔대. 밥 한 끼도 못 먹었다 그러는데 불쌍하잖아. 그래서 죽만 사서 드리고 온 거야. 기가 막혔죠. 아내도 아니고 이혼한 형의 부인을 저렇게 챙긴다는 게 말이 되나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남편이 왜 저러나 싶었는데 남편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 이어 형님까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제 남편한테 아프다 그러고 돈 빌려달라 그러고 집으로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점점 남편과 형님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남편 폰을 뒤져보게 되었죠. 문자 카톡을 뒤져봤는데 형님과의 대화가 있긴 했어요. 근데 그냥 평범한 대화뿐이더라고요. 미안한데 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30만 원만 붙여줄 수 있을까? 알겠어요. 고마워. 꼭 다 갚을게. 사실 그 대화로만 보면 정말 남편이 말한 대로 그냥 형수가 안쓰러워서 돈 빌려준 게 다더라고요. 내가 오해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폰을 다시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뭔가 눈에 밟히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폰을 켜 다른 어플을 조금 더 찾아봤더니 카톡 말고 다른 메신저 어플이 숨겨진 채로 하나 깔려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이걸 왜 깔았지 생각하며 열어봤는데 세상에 진짜 대화는 거기에 있더군요. 남편은 그 메신저로 형님과 대화도 나누고 사진도 주고 받은 거였습니다. 카톡과는 다르게 완전 애틋한 대화 그 자체더라고요.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워. 또 와줄 수 있지? 당연하지. 언제든지 연락해. 돈도 고마워. 형규는 민우 아빠랑은 참 다른 것 같아. 나는 형이랑 완전 다르지. 내가 100배 낫다고. 그러게. 그러면서 형님은 자기 셀카도 보냈고 남편은 예쁘다느니 여신이라느니 아주 대환장 쇼더군요. 이건 누가 봐도 형수님과 시동생이 나눌 대화가 아니었어요.
서로 썸을 타며 간질간질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도대체 내가 보고 있는 게 뭔가 싶었습니다. 남편과 모르는 여자의 대화여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인데 이 여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제 형님이라뇨.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막장인가요? 저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너무 놀라서인지 식은땀까지 나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최대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 대화는 제 폰으로 다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남편 폰을 다시 갖다 놓고 밤새 생각했어요. 그렇게 되니 형님의 진짜 이혼 사유가 뭔지 더욱 궁금해지더라고요. 남편이 연관되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날 바로 아주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주버님께는 연락할 일이 없다 보니 아주버님도 제 연락에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꼭 드려야 될 말이 있다고 회사 근처로 간다고 했고 아주버님도 점심시간 맞춰서 근처 카페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주버님과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재수씨, 무슨 일이세요, 여기까지? 아주버님,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할게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형님하고 이혼하신 거 혹시 저희 남편도 연관이 있나요? 제 말에 아주버님은 얼굴을 찡그리더라고요. 예? 혹시 제 남편하고 형님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인가요? 그래서 이혼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형규랑 그 사람이랑요? 아니에요?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으세요?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어서요. 도대체 형님 이혼 사유가 뭔지 제발 말 좀 해주세요. 아주버님뿐만 아니고 저희 집도 위기란 말이에요. 제 말에 아주버님은 물을 드시더니 한숨을 내시더라고요. 형규 얘기는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혼한 건 형규랑 상관없습니다. 그럼요. 아주버님은 망설이시더라고요. 저는 답답해서 크게 말했죠. 아주버님, 동생도 이혼하는 거 보고 싶으세요? 제발 말 좀 해주세요. 아니, 재수 씨네하고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길래요? 형님하고 제 남편하고 이상한 사이 같아서요. 예? 제 말에 아주버님은 못 들은 거라도 들은 양 얼굴을 찌푸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어떤 일이라도 있었어요? 두 사람 대화 나눈 걸 봤어요. 보통 사이 아니던데요. 제 남편이 형님네 집에도 몇 번 간 것 같고요. 나 진짜 골 때리네. 도대체 이혼 사유가 뭔데요? 아주버님은 얼굴이 벌개진 채로 한숨만 푹푹 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민우 엄마, 아니 그 여자 완전 남자에 미친 여자라서요. 네? 저도 몰랐습니다. 애 낳고 여태까지 살면서. 그런데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애 학교랑 학원 보내놓고 그 시간에 어플로 남자들 만나고 다녔더라고요. 그러고 다닌 지 몇 년 됐고요. 형님이요? 네, 내가 기가 막혀서 정말 그런 남성 편력이 있는 여잔지는 꿈에도 몰랐다니까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말도 못했는데 실은 그 여자 상간 소송까지 당했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으니까요. 상간소송이요? 그러고 다니니까 결국 만나던 남자와 와이프한테 들킨 거죠.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이혼하자고 했고 당신 같은 여자한테서 우리 민우 키울 수 없다고 양육권 가지고 온 겁니다. 민우 생각해서 이혼 사유에 대해선 양가 부모님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민우가 자기 엄마가 그러고 다닌 걸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래서 이혼 사유에 대해선 함구할 테니까 당신도 애엄마가 다시는 그러고 다니지 마라 경고했는데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규요? 이것들이 진짜 미쳤나? 저는 어젯밤의 충격에 이어 또 제대로 충격을 받았어요. 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두들겨 맞은 느낌이었죠. 저는 아주버님과의 기막힌 대화를 끝내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진짜 나한테 일어난 일이 맞는지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평범하기 그지없는 내 남편과 시댁 식구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이 벌어지고 있었다뇨. 저는 꼼짝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남편이 오면 뭐라고 따져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퇴근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급하게 위치 추적 어플을 켰는데 그 순간 욕을 내뱉었습니다. 남편 놈은 또 형님네 집으로 갔더군요. 이것들 가만 안 둔다,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형님네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형님네 집 앞에 섰고 몸을 숨긴 채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는 형님이 배달왔나 보다, 내가 나갈게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이 열리자마자 형님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님은 나시에 엄청 짧은 바지를 입고 있었고 남편도 그 집에서 입는 건지 처음 보는 반바지 같은 걸 입고 있더군요. 제가 갑자기 쳐들어가자 엄청 놀란 눈치였고요. 저는 동영상을 켜 그것들을 찍으면서 소리 질렀죠. 야, 이 미친 것들아. 어떻게 이혼한 형수랑 시동생이 이러고 있냐? 너네가 사람이야? 저는 악을 써대며 그것들을 찍었고 남편이 저에게 와서 말리며 폰을 뺏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확 밀어버리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아버님 그리고 아주버님에게 전화했어요. 여기로 당장 와보시라고요. 아버님은 갑자기 무슨 소리냐길래 제가 이혼한 형님 집에 형규 씨가 와 있다면서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내가 확인했다고 악을 질러대며 말했어요. 아버님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펄쩍 뛰셨고 저는 와서 확인하라며 주소도 말씀드렸죠. 아주버님께도 전화해서 현장 잡았다고 여기로 지금 오시라고 했고요. 남편은 밖에서 소리 지르며 문 두드리고 다 오해니 어쩌니 하면서 문 좀 열라고 하는데 진짜 문이 부서질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문을 두들겨대고 저는 화장실에 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 꼴이 이게 뭔가 싶고요. 한참 울다 보니 어느샌가 밖은 잠잠하더라고요. 귀 기울여 듣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이것들 도망갔나 싶어서 아까 찍은 동영상은 시부모님께 보내놓고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남편은 도망갔는지 없고 형님만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앞에는 그것들이 시킨 건지 짜장면하고 탕수육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고요. 형님은 저보더니 오해였고 어쩌고 개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해 같은 소리 한다면서 달려가 형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제가 다 알고 왔고 두 눈으로 봤는데 오해는 뭐가 오해인가요? 야, 너 남자들하고 놀아나서 이혼당한 거라며? 근데 외간 남자들도 모자라서 시동생이랑 이러고 싶디? 형님은 저한테 머리채 잡혀서 놓으라고 소리 지르다가 나중엔 자기도 제 머리채 잡더라고요. 근데 생긴 건 여리여리한데 힘은 저보다 더 센 것 같았습니다. 머리채 잡힌 저도 악에 받쳐서 그년 머리채 다 뜯어놓을 생각으로 미친 듯이 당겼어요. 한참 그러고 있으니 아주버님과 시부모님까지 어느새 와서 저희 뜯어 말리고 제 손에도 형님 년 머리채가 한 움큼이고 형님 손에도 제 머리가 잔뜩 뜯겨 있더라고요. 형님은 저와 형님 뜯어놓고 나서 바로 형님 싸대기를 갈겼습니다. 너 미쳤어? 우리 집 콩가루 만들려고 작정을 했니? 이혼 사유도 다 들었다. 세상에 무슨 이런 도라이가 다 있어. 형님은 도리어 아주버님 째려보더라고요.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 너 미쳤냐? 지금 그 소리가 나와? 제발 애 생각해서 남자들이랑 놀아나는 거 그만하라고 했더니 형규랑 놀아나? 너 제정신이야? 이제 이혼했는데 뭔 상관이야. 형님은 헝클어진 머리 사이로 무슨 악기처럼 소리를 질러대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시부모님 그 모습에 뒤로 쓰러지시려고 하고 아주버님도 화가 나서 바닥에 있던 탕수육 집어던지고 정말 쌩 난리가 따로 없었죠. 저는 그 와중에 남편 놈은 어디 갔나 싶어서 전화했는데 전화기 꺼져 있고 지 혼자 도망갔더라고요. 그날 한바탕 난리가 났고 무슨 정신으로 집에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 남편은 도대체 어딜 간 건지
한동안 잠수까지 타고 집에도 안 왔어요. 저는 나도 너랑 더 살 생각 없다. 이혼이라도 하게 집에 돌아오려고 문자 남겼고 남편 그제야 다음날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그 여자 사랑한대요.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울면서 남편 머리까지 뜯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남편 자기가 잘못했으니 뭐든지 달게 받겠다고 해놓고 제가 머리채 잡으니까 놓으라고 난리치더군요. 차라리 뺨을 때리지 머리채는 잡지 말라면서요. 그래서 뺨도 3차례나 휘갈겼습니다. 나도 너같이 더러운 인간하고는 더 못 산다. 갈라서자고 하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난리 났고 시부모님이 자식 잘 못 키웠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고 저도 한참 눈물바람 했네요. 나중에 들으니 남편이 시부모님 찾아가서 형수랑 자기랑 사랑하느니 어쩌느니 개소리를 했대요. 시부모님이 남편 때리고 정신 차리라 그랬다는데 남편은 완전 눈이 돌았는지 이혼하고 그 여자랑 도망가서 살 거라는 소리까지 했답니다.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죠. 진짜 그렇게 했냐고요? 아니요. 아주버님이 따로 남편 만나서 형님이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 그리고 상간 소송까지 당한 거 다 보여주고 얘기해줬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형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진짜 아주버님이 잘못해서 이혼한 줄 알았대요. 아주버님이 이혼 사유에 대해서 함구하고 그 와중에 형님은 남편에게 지 맘대로 이혼 사유에 대해서 꾸며서 말했던 거죠. 진짜 이혼 사유에 대해서 알게 된 남편도 충격 제대로 받았다네요. 저는 그 이혼하는 기간 동안 하루하루가 다르게 충격적인 일이 생기니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저는 시부모님의 설득으로 지금 사는 집을 제가 갖기로 하고 따로 소송 없이 이혼해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애초에 반반으로 결혼한 집인데 아예 제가 갖기로 한 거였죠. 저도 소송으로 더 골머리 썩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혼 후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전 남편이 잘 지내느냐고 연락이 왔는데 바로 씹고 차단했습니다. 자기랑 형수랑 세기의 사랑이라도 하는 양 그 난리를 치더니 결국 진짜 이혼 사유를 알게 되고는 다 없던 일이 됐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자기랑 형수가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도 되는 줄 알았던 모양인데 참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아니라 앞뒤 분간도 못하는 모질이하고 남자한테 제대로 미친 꽃뱀의 불장난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일 이후 다시는 결혼 안 한다고 했고 저희 부모님도 그러라고 하셨어요. 저도 더 이상은 아무도 못 믿겠고 그냥 저만 믿고 남은 인생 살겠다고 결심했고요.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서 저도 이 일을 참 어이없고 기막힌 일이었다 정도로 가볍게 넘길 수 있게 됐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